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경제학자 127명이 72년 데이터 분석 결과 불가능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독일은 130억 달러 받고 일어섰습니다. 일본은 미군 특수로 부응했습니다. 그런데 1원도 안 받고 오히려 사람을 팔며 일어선 나라가 있었습니다. 1960년 독일 탄광 지하 1000m에서 목숨 걸고 석탄 캐던 청년들. 1970년 중동 사막 52도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건설 노동자들. 1997년 IMF로 다시 무너진 가장들. 이들은 지금 손주가 파리올림픽 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유럽 긴급회의에서 독일 경제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이 민족의 DNA는 호모사피엔스와 다릅니다. 3번 죽었는데 4번 살아났습니다. 지금부터 유럽이 12개국이 두려워한 불사조 유전자, 그 충격적인 1만 년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522배. 안녕하세요, 한스 슈미트입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1960년 한국 1인당 GDP 67달러가 2020년 3만 5천 달러가 된 배율입니다. 60년 만에 522배요. 참고로 독일은 30배입니다. 일본은 80배고요.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 재확인했죠. 세계은행, IMF, OECD 전부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대체 이 민족은 뭐지? 저는 독일경제연구소 소장으로 42년간 전후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마셜 플랜, 일본 기적, 중국 개혁개방 모두 제 연구 영역이었죠. 하지만 한국만큼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이론이 통하지 않았어요. 2025년 3월, 브뤼셀 EU 본부. 12개국 경제학자 127명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었죠. 제 발표 제목을 보고 몇몇은 웃었습니다. 한국인 DNA 분석 결과. 호모사피엔스 아님. 프랑스 경제장관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한스 박사, 설마 진지한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62년 전 제 아버지 탄광에서 석탄 캐던 한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손주가 파리에서 샤넬을 사고 있습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전쟁 후 다시 일어선 세 나라의 비교였죠. 독일은 미국한테 13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40년 걸려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 덕을 봤어요. 미군 물자를 일본에서 조달했거든요. 그 돈으로 30년 걸려 재건했죠.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3번 죽었습니다. 1960년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났어요. 1인당 GDP 67달러.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습니다. 1970년 여전히 최빈국이었죠. 1997년 IMF로 다시 무너졌습니다. 3번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요. 영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평균 3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997년 12월에 IMF 구제금융 받았습니다. 2001년 8월에 다 갚았어요. 3년 7개월 만에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독일 은행 총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서울 은행 앞에 수백 명이 줄 서 있었어요. 손에는 금반지, 금목걸이를 들고요. 350만 명이 금을 냈습니다. 227톤이 모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60년대 루르 탄광 감독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광부 8,000명이 독일로 왔었죠. 아버지가 40년간 남긴 업무일지입니다. 화면에 낡은 노트가 나타났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필기체가 적혀 있었죠. 1963년 9월 15일자 기록입니다.
오늘 한국인 광부 50명 도착. 독일어 한마디 못함. 평균 나이 23세. 체구는 작은데 눈빛이 심상치 않다. 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5년 4월 2일. 한국인들의 송금률 평균 70%. 독일 광부는 30%. 이들은 번 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낸다. 본인들은 빵과 라면으로 버틴다. 1968년 7월 23일. 한국인 박씨, 월급날 즉시 90%를 송금.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족이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 그리고 1970년 11월 30일. 이건 아버지가 특별히 밑줄까지 그은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광부 김영철 귀국. 만 20세에 입국해 7년간 근무. 휴가 한 번 안 썼다. 번 돈의 74%를 본국으로 보냈다. 작별 인사할 때 그의 손을 봤는데 굳은 살이 돌처럼 단단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 제 나라를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이 청년이, 아니 이 8,000명의 청년들이 정말로 한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김영철. 1950년생. 8,0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균이 70%를 송금할 때 그는 74%를 보냈어요. 평균이 10시간 일할 때 그는 12시간 일했죠.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8,000명이 모두 비슷했으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독일은 130억 달러 받아서 30배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1원도 안 받고 광부 8,000명, 간호사 1만 1,000명을 보내서 522배 성장했어요. 그들이 번 돈으로 공장을 세웠고 그 공장이 한국을 바꿨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은 없습니다. 기술 이전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며 무역만으로도 설명 안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이 민족의 DNA가 다릅니다. 프랑스 장관이 팔짱을 풀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DNA를 가졌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유전자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8,000명 중 한 명이었던 그 청년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예언이 맞았는지 말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DNA 테스트 1, 극한 생존 유전자. 저는 이 숫자들을 처음 봤을 때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독일 노동청 기록, 사우디 건설부 문서, 당시 현장 감독관들 증언까지 전부 교차 검증했죠. 믿기 어려웠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인간의 생존 한계를 넘어선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 루르 지방 탄광 기록이었습니다. 독일 광부는 지하 800m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이었어요. 2시간마다 15분씩 쉬었고 환기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었죠. 한국 광부 8,000명은 지하 1,000m 이상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7일이었어요. 독일 광부보다 200m 더 깊고 4시간 더 오래, 이틀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럼 사고는 얼마나 났을까요?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광부의 사고율이 30% 낮았습니다. 더 깊고 더 오래, 더 위험한 환경에서 일했는데 덜 다친 겁니다. 영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 광부들이 조심해서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 일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967년 3월 12일 기록이었죠. 오늘 독일인 광부가 지하 850m에서 낙반 사고를 당했다. 구조에 3시간 걸렸고 그는 공황 상태로 비명을 질렀다. 같은 날 한국인 광부 김영철이 1100m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다. 구조에 5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또렷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영철은 8,0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록엔 비슷한 사례가 수십 건 더 있었어요. 한국 광부들은 독일 광부들보다 극한 상황에서 더 오래 버텼습니다.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 문제죠. 저는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사우디 사막 건설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사막 온도는 평균 48도였습니다. 여름엔 52도까지 올라갔어요. 유럽 규정은 45도 넘으면 야외 작업 금지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노동자들은 45도 넘으면 작업을 멈췄죠. 한국 노동자들은 52도에서도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근무가 기본이었어요. 한국 노동자 평균 작업 시간이 유럽 노동자의 2.3배였습니다. 그럼 열사병은 얼마나 났을까요? 통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유럽 노동자 1000명당 열사병 47건, 한국 노동자 1000명당 9건.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독일 은행 총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당시 사우디 현장 책임자 영상을 틀었습니다. 78세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낙타보다 강했습니다. 정오가 되면 낙타도 그늘을 찾는데 한국인들은 안 찾았어요. 물만 마시고 다시 일했죠. 저녁엔 텐트에서 한국말로 노래 부르며 소주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나왔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마지막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75년 사우디 극한 환경 작업 기준, 유럽 노동자 생존율 82%, 한국 노동자 생존율 98.7%. 생존율 차이가 3배였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생존율이 3배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의학 논문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18년 서울대와 베를린 병원의 공동 연구였죠. 연구진은 위기 상황에서 뇌를 측정했습니다. 한국인 뇌의 편도체 활성도가 유럽인보다 28% 높았어요. 편도체는 위기 때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닥치면 더 강하게 깨어난다는 뜻이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도 측정했습니다. 한국인은 수치가 유럽인보다 30% 높았지만 회복 속도는 2배 빨랐습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유전자를 가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들은 생존 불가능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유전자를 가졌다. 지하 1000m에서도 52도 사막에서도 한국인은 살아남았습니다. 8,000명의 광부가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그랬어요. 김영철은 그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번 돈의 70%를 가족에게 보내며 스스로는 빵과 라면으로 버텼죠. 이건 근면성이 아닙니다. 5,000년간 외침과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민족의 DNA입니다. 하지만 생존 능력만으론 부족합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DNA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습 속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DNA 테스트 2 1만 년 학습 DNA.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만으론 522배 성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에겐 또 다른 DNA가 있었죠. 저는 2019년 7월 신문 기사를 띄웠습니다. 일본,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전면 중단. 당시 일본은 한국의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끊었습니다. 순도 99.999%, 전 세계에서 일본만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죠. 일본이 이 기술 개발하는 데 30년 걸렸고 관련 특허만 1247개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3개월 내 붕괴. 한국의 국산화 시도는 최소 100년소요.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3개월 뒤 기사를 띄웠습니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초고순도 불화수소 양산 성공. 100년 걸릴 거라던 기술을 3개월 만에 국산화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00년을 3개월로 만들었습니다. 400배 빠른 속도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영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술 유출 아닙니까? 일본 정부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조사했죠.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일본이 30년 걸려 만든 길을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3개월 만에 낸 거였죠.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침낭을 갖고 들어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실험시설을 통째로 빌려줬고 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었어요. 5천만 명이 하나의 목표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학습 속도의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독일 탄광 기록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인 광부 8,000명은 독일 도착할 때 독일어를 한 단어도 몰랐습니다. 알파벳조차 처음 봤어요. 독일 기록에 따르면 보통 이민자가 독일어로 일하려면 평균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한국 광부들은 6개월 만에 안전 지침서를 독일어로 읽고 이해했습니다. 1년 후엔 독일인 감독관과 기술 대화가 가능했어요. 학습 속도가 일반 이민자의 4배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1964년 11월 일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인 김영철, 입국 6개월 차. 오늘 독일어 안전시험 만점. 그에게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었다. 그는 공책 2권을 보여줬다. 하나는 단어장, 하나는 문법 노트였다. 쉬는 시간마다, 식사 시간마다, 잠들기 전까지 독일어만 공부했다고 한다. 독일어 못하면 일 못합니다. 일 못하면 돈 못 법니다. 돈 못 벌면 가족이 굶습니다. 김영철은 8,0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록엔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어요. 화장실에 독일어 문법표를 붙여놓은 사람, 밥 먹으며 단어장 보는 사람, 독일어 라디오를 틀어놓고 자는 사람. 8,000명 모두가 그랬습니다. 학습 속도가 일반 이민자의 4배였던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였죠. 1960년대 농사짓는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옷이랑 신발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1980년대 철강이랑 배 만드는 나라로 바뀌었죠. 1990년대 반도체랑 휴대폰 만드는 나라가 됐고 2000년대 배터리랑 디스플레이 만드는 나라로 또 바뀌었어요. 10년마다 완전히 다른 걸 했습니다. 저는 독일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같은 60년간 독일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에도 자동차, 2020년에도 자동차였죠. 한국은 10년마다 탈바꿈했습니다. 이건 학습이 아닙니다. 진화 속도입니다. 프랑스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바꾸면 기술이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특허 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2%로 세계 1위입니다. 10년마다 산업을 바꾸면서도 기술은 계속 쌓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배운 걸 다음에 응용하기 때문입니다. 옷 공장에서 배운 정밀 기술이 반도체로 넘어갔고 배 만들며 키운 대형 조립 능력이 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민족은 1만 년간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온몸으로 새긴 겁니다. 그래서 100년 걸릴 기술을 3개월에 익히고 10년마다 완전히 다른 산업을 마스터합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63%, 디스플레이 81%, 배터리 47%.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영철은 지금 어디 있을까? 독일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한 그 청년이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을까? 저는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 번째 DNA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DNA입니다. DNA 테스트 3, 집단 동기화 능력.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DNA가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2019년 7월 서울 거리 사진이 떴습니다. 명동 한복판 유니클로 매장 앞이었죠. 평일 오후인데도 매장은 텅 비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끊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매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지도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일본 맥주 매출이 99% 사라졌습니다. 유니클로 매출은 67% 줄었고 일본 자동차 판매는 58%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6개월간 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일본 상점을 부수거나 일본 제품을 불태우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저는 비교 사진을 띄웠습니다. 2008년 유럽 경제 위기 때 그리스와 스페인 거리였죠. 불타는 차, 깨진 유리창, 피 흘리는 시위대. 사람들은 분노를 폭력으로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분노를 침묵으로 바꿨고 그 침묵은 일본 기업들에게 폭발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건 조직된 행동이 아닙니다. 5천만 명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사례를 띄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각국 마스크 착용률이었죠. 한국 99.9%, 독일 60%, 프랑스 55%, 미국 40%. 한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권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국민 거의 전부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과 미국에선 마스크가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프랑스에선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미국에선 마스크 안 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그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마스크를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코로나 사망률은 선진국 중 최저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례를 띄웠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350만 명이 금을 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 광부 출신들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 광부 동창회 기록을 찾았습니다. 1998년 1월 15일 모임 회의록이었죠. 김영철, 1963년 입국 광부. 결혼반지 기부. 62년 전 독일에서 번 돈으로 공장 세웠습니다. 이젠 제가 나라의 빚 갚을 차례입니다. 김영철은 350만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8,000명의 독일 광부 출신 중 5,200명이 금을 냈어요. 비율로 따지면 65%였죠. 전 국민 평균이 7%였는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1963년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독일로 갔었죠. 1997년에도 똑같이 움직인 겁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집단 DNA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입니다. 5천만 명이 명령도 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법적 강제도 없고 정부 지시도 없습니다. 그냥 움직입니다. 서양 사회는 나에서 출발합니다. 내 권리, 내 자유, 내 선택이 먼저죠. 한국 사회는 우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나라가 먼저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집단 지성이 아닙니다. 집단 DNA입니다. 5,000년간 우리가 살아남아야 나도 산다는 걸 온몸에 새긴 민족입니다. 독일 은행 총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 민족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5천만 개의 총알이 한 방향을 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통계도 완벽하고 증거도 명확하죠.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김영철. 1963년 독일 탄광에서 석탄 캐던 그 청년. 1997년 결혼반지를 기부한 그 사람.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가 믿었던 대로 정말 한국을 바꿨을까요? 숫자로는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 화면을 띄우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네 번째 DNA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뭔데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영철을 찾고 싶습니다. 62년 전 제 아버지 탄광에서 일했던 그 청년 말입니다. 숫자만으론 부족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인천공항. 저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아버지 일지 복사본이 들려 있었죠. 1963년 루루 탄광 입구에서 찍은 사진. 20살 김영철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이후 회의실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독일 은행 총재는 반대했어요. 한스 박사 회의 중인데 갑자기 한국행이라니요? 프랑스 장관도 의아해했죠. 데이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숫자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습니다. 첫날, 저는 독일 이민청 기록을 다시 뒤졌습니다. 1963년 파견 광부 8,000명 명단. 그중 김영철은 3명이었어요. 같은 이름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김영철은 1985년 사망. 두 번째 김영철은 미국 이민. 세 번째 김영철, 1950년 부산 출생, 1970년 귀국, 현재 생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는 한국 외교부 기록보관소를 찾았습니다. 1970년 귀국자 명단에서 김영철을 찾았어요. 귀국 후 주소 부산 동구. 하지만 55년 전 주소였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을 리 없었죠. 셋째 날, 저는 독일 광부 동창회를 수소문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 노인 2명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르하르트 슈미트 감독관의 아들입니다. 두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슈미트 감독관님의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습니다. 김영철이라는 분을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죠. 한 노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0분 후 그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김영철 형님 거기 삽니다. 작은 카페 운영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넷째 날 저는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 30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30분밖에 안 걸린다는 게 놀라웠어요. 독일 같으면 6시간은 걸릴 거리였죠. 창밖으로 한국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공장, 고속도로. 1960년 사진에서 본 폐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522배 성장이 숫자가 아니라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부산역에 내렸습니다. 택시를 탔죠. 기사에게 해운대 우동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아닙니다. 62년 전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62년 전이면 독일 광부. 어떻게 아십니까? 아버지가 광부셨거든요. 독일 갔다 오셨어요. 덕분에 저 대학 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000명이 한국을 바꿨다는 게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거리였어요. 카페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추억다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테이블 몇 개, 커피 머신, 그리고 카운터 뒤에 서 있는 흰머리 노인. 김영철이었습니다. 62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눈빛이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씨.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가 천천히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습니까? 네. 저는 한스 슈미트입니다. 게르하르트 슈미트 감독관의 아들입니다. 김영철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감독관님. 슈미트 감독관님 아드님이라고요? 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입니다. 사진 속엔 1963년 루루 탄광 입구에서 작업복 입은 20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62년 전이군요.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에 준비 중 팻말을 걸었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철 씨,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을 기억하셨습니다. 일지 마지막 문장이 이랬어요. 이 청년이 한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 김영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까? 선생님과 8,000명이 정말 한국을 바꿨습니까? 김영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김영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 일지를 펼쳤습니다. 1970년 11월 30일 기록이었죠. 광부 김영철 귀국. 7년간 번 돈의 74%를 본국으로 보냈다. 마지막 한마디. 제 나라를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김영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창한 말을 했군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선생님이 보낸 돈으로 한국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공장이 한국을 바꿨어요. 김영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1970년에 돌아왔습니다. 김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번 돈으로 작은 기계 공장을 차렸어요. 직원 5명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죠. 잘 됐습니까? 20년은 잘 됐습니다.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었고 현대자동차에 부품 납품했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 딸 시집 보냈습니다. 1997년에 무슨 일이? 김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IMF 터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주문을 끊었어요. 3개월 만에 공장 문 닫았습니다. 직원 50명 다 내보냈죠. 그때 제 나이 47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포기할 수도 있었잖습니까? 독일이었다면 은퇴 준비할 나이였죠. 김영철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포기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안 일어나면 죽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회의실에서 발표한 모든 데이터가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김영철이 계속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빵 배달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집 트럭 몰았어요. 하루 12시간 일했죠. 낮엔 경비일도 했습니다. 2가지 일에서 번 돈으로 빚 갚고 조금씩 모았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 걸렸습니다. 2000년에 다시 공장 차렸어요. 이번엔 직원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았지만 다시 시작했죠.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김영철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두려운데 안 하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다 그랬습니다. 빵 배달하고 택시 운전하고 경비 서고.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했으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후 회의실에서 발표한 불굴 정신이 이거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안 일어나면 죽으니까 일어나는 거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공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60세의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아들이 지금도 운영합니다. 직원 120명으로 커졌죠. 아드님은 뭐 하십니까? 삼성전자 다닙니다. 김영철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예요. 제가 기계 공장하면서 기술 이야기 많이 해줬거든요. 그게 도움됐나 봅니다. 손주는요? 손녀 하나 있습니다. 김영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3인데 K-팝 가수합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더군요. 화면엔 무대에서 춤추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하고 있었죠.
다음 달에 파리 공연 간답니다. 김영철이 손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베르시 아레나라고 하던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963년 이 사람은 제 아버지 탄광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7일, 번 돈의 74%를 한국으로 보내며 빵과 라면으로 버텼죠. 1997년 47세에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빵 배달을 시작했어요. 2025년 그의 손녀는 파리 이만석 공연장에서 노래합니다. 6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1963년에 독일 가실 때 꿈꾸셨던 한국이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김영철은 한참 동안 손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제가 꿈꾼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독일에서 보낸 돈으로 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1997년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아드님이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 손녀는 이제 전 세계 무대에서 노래합니다. 김영철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냥 산다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이유 보고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유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 DNA에 대한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까? 김영철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죠. 호모 코리아누스, 절대 얕보지 마라. 그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은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거 정말 유럽에서 발표하신 겁니까? 네. 127명의 경제학자 앞에서요. 김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요. 과찬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했어요. 522배 성장, 3년 회복, 3개월 국산화. 전부 사실입니다. 김영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박사님, 며칠 더 부산에 계실 겁니까? 일주일 정도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영철이 일어섰습니다. 보고서만으론 부족합니다. 직접 보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김영철이 카페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나타 승용차였죠. 어디 가십니까?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김영철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전부 독일 광부 출신들이에요. 우리는 부산 서쪽으로 30분을 달렸습니다. 작은 공단 지역이 나타났어요. 김영철이 한 공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한정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제 친구 박철수가 운영합니다. 김영철이 설명했습니다. 1964년 독일 갔다가 1971년 귀국했죠. 지금은 자동차 부품 만듭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 형. 김영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철수가 돌아봤습니다. 영철이. 그리고 저를 보더니 독일어로 물었죠. 독일분입니까? 게르하르트 슈미트 감독관 아드님입니다. 김영철이 소개했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슈미트 감독관님, 좋은 분이셨죠. 저한테 독일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공장 직접 운영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75세인데 아직 일합니다. 손주들이 그만하래요. 근데 일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직원은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립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24시간이요? 멈추면 안 됩니다. 박철수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현대차가 내일 아침 7시까지 부품 5,000개 달래요. 오늘 밤새 만들어야죠. 이유였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간 작업 할증, 노조 협의, 안전 규정.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한국은 24시간 만에 해냅니다. 이게 속도 유전자였습니다. 보고서에 쓴 게 아니라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영철이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번엔 서울이었죠. KTX로 2시간 30분.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지하철에 타고 내렸지만 질서정연했어요. 밀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코로나는 끝났는데도 말입니다. 왜 아직도 마스크를 씁니까? 저는 김영철에게 물었습니다. 습관입니다.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감기 걸렸을 때 남한테 옮기지 않으려고요.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개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집단 동기화였습니다. 5천만 명이 명령 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DNA. 우리는 강남구 삼성동에 도착했습니다. 김영철 친구 이광수가 사는 아파트였죠. 이광수, 1965년 독일 파견 광부, 1972년 귀국.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들이 삼성전자 상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30평대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이광수가 차를 내왔습니다. 슈미트 감독관님 아드님이라니 반갑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97년 IMF 때 어떠셨습니까? 이광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직장 잘렸습니다. 52세였어요.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왔죠. 그때 뭐 하셨습니까? 택시 운전했습니다. 이광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3이었거든요. 대학 보내야 했어요. 3년 동안 택시 몰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요.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이광수가 김영철을 보며 웃었습니다. 영철이 형이 뭐라고 했죠?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안 일어나면 죽으니까. 맞습니다. 이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불굴 정신이었습니다. 1997년에 무너졌지만 3년 만에 일어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350만 명이 금을 낸 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DNA에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저는 김영철과 함께 부산과 서울을 오갔습니다. 독일 광부 출신 12명을 만났어요. 12명 모두 비슷했습니다. 1960년대 독일 탄광에서 석탄 캤고 1970년대 귀국해서 공장 차렸으며 1997년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죠. 그들의 자녀는 삼성, LG, 현대에서 일했습니다. 손주는 K-팝 가수, 유튜버,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8,000명이 한국을 바꿨다는 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현실이었죠. 마지막 날 밤 저는 김영철과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박사님, 보고서 마저 쓰실 겁니까?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로 돌아가서 마저 발표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실 겁니까?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다. 8,000명의 광부가 한국을 바꿨고 그들의 DNA가 5천만 명에게 흐른다. 이들은 3번 무너졌지만 4번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들의 DNA엔 포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김영철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데요. 거창한 게 맞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8,000명이 만든 기적입니다. 김영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독관님 아드님,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62년 전 제 아버지가 잡았던 그 손. 돌처럼 단단했던 손은 이제 나이 들어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김영철이 준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녀의 K-팝 앨범과 파리 공연 티켓이었죠. 이유로 돌아갑니다.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브뤼셀 EU 본부.
저는 다시 그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127명의 경제학자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죠. 3주 만이었습니다. 독일 은행 총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스 박사, 한국은 어땠습니까?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부산 해운대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 흰머리 노인과 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김영철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950년생, 1963년 독일 파견 광부, 제 아버지 탄광에서 7년간 일했습니다. 번 돈의 74%를 본국으로 보냈죠. 프랑스 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김영철은 8,000명 중 한 명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8,000명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김영철의 공장, 박철수의 공장, 이광수가 몰던 택시. 이들은 1970년 귀국해서 공장을 차렸습니다. 1997년 IMF로 무너졌죠.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김영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3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안 일어나면 죽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7개 항목이 나타났죠. 한국인 DNA 최종 분석 결과입니다. 첫째, 불사조 회복력. 3번 무너지고 4번 일어났습니다. 평균 회복기간 3년. 독일의 13배 빠른 속도입니다. 둘째, 극한 생존 능력. 지하 1000m 52도 사막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율이 유럽인의 3배였어요. 셋째, 초고속 학습. 김영철은 6개월 만에 독일어를 마스터했습니다. 8,000명이 모두 그랬죠. 100년 걸릴 기술을 3개월에 국산화합니다. 넷째, 집단 동기화. 350만 명이 명령 없이 금을 냈습니다. 김영철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5천만 명이 자발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섯째, 속도 유전자. 김영철 친구 박철수는 75세에도 24시간 공장을 돌립니다. 유럽이 3년 걸릴 일을 한국은 3개월에 끝냅니다. 여섯째, 불굴정신. 김영철 친구 이광수는 52세에 해고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택시를 몰며 아들을 대학 보냈죠. 이들에겐 포기라는 단어가 DNA에 없습니다. 일곱째, 적응 진화. 10년마다 완전히 다른 산업을 마스터하며 이전 지식을 진화시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김영철과 그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8,000명 중 12명을 일주일간 인터뷰했죠. 이들의 자녀는 삼성, LG, 현대에서 일합니다. 손주는 K-팝 가수가 되어 전 세계 무대에 섭니다. 김영철 손녀는 다음 달 파리베르시 아레나에서 2만 명 앞에서 노래합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띄웠습니다. 김영철 손녀가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이었죠. 1963년 김영철은 제 아버지 탄광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2025년 그의 손녀는 파리 무대에서 노래합니다. 62년의 시간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8,000명의 광부가 시작했고 5천만 명이 이어갔으며 다음 세대가 완성하고 있습니다. 영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최종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호모 코리아누스, 절대 얕보지 마라. 이 민족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고 있어요. 반도체 63%, 배터리 47%, 조선 42%, 디스플레이 81%.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프랑스 장관이 물었습니다.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 EU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공동 연구개발, 공급망 협력. 이길 수 없으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 은행 총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프랑스 장관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스 박사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EU는 공식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파리베르시 아레나. 저는 김영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2만 석이 가득 찼어요. 90%가 프랑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죠. 김영철 손녀가 등장했습니다. 2만 명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한국어로 떼창이 시작됐어요. 김영철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62년 전 20세 청년이 독일 탄광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오늘 그의 손녀가 파리 한복판에서 2만 명 앞에서 노래합니다. 저는 김영철을 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생강을 걸었습니다. 에펠탑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어요. 박사님,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감독관님이 맞았습니다. 8,000명이 한국을 바꿨어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8,000명이 시작했지만 5천만 명이 함께 만든 겁니다. 김영철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그냥 살았을 뿐인데요.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다는 게 한국 DNA입니다. 우리는 에펠탑 아래서 멈춰 섰습니다. 김영철이 탑을 올려다봤어요. 62년 전엔 이 탑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돈 아껴야 했거든요. 이젠 손녀가 이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십니까? 1963년 독일 간 것, 7년간 고생한 것, 1997년 무너진 것. 김영철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덕분에 손녀가 여기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최종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1만 년을 살아남았다. 72년 만에 세계를 바꿨다. 영원한 불사조 호모 코리아누스. 절대 얕보지 마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